안녕하세요.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강생 여러분. 이 강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2강, 3강, 4강에 이어서 이렇게 3차 시로 이루어져서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 2강 1편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강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의 이제 미술품 중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사를 시작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든가 함무라비 법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은 유리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입구인데요.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을 다 이렇게 뮤지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은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다. 미술관은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전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 이 갤러리의 역할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럽 어딜 가나 대부분 미술관, 박물관은 이 뮤지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뮤지엄, 또 이제 갤러리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뮤지엄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곳에는 역사적 박물뿐만 아니라 미술관,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공공미술관의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활약, 그러니까 상업성을 띠고 있으면 대부분 갤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표현에 뮤지엄의 어원, 이제 저는 이렇게 어원을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원은 뮤세이온이라고 해서 그리스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신인 뮤즈들의 전당이라고 그래서 뮤세이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은 이 신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 뮤세이온은 뮤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이자 철학적 논의가 오가는 공공의 장소로 처음에 활용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갤러리라는 말의 어원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궁전 회랑,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전리품들을 자신의 복도 형태의 궁전에 쭉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랑은 지붕이 있는,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다 이렇게 계속 전리품들을 모아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 이 갤러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자, 17세기에는 궁정이나 시청 건물 안에 그 시대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아놓고 전시 공간을 만들면서 갤러리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초창기에는 귀족이나 지식인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일부 계층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공공적 성격을 띠는 박물관, 미술관은 작품을 구입할 수는 있어도 판매는 할 수 없는데 반해 갤러리는 대부분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트페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는 어디 뭐 갤러리, 어디 이렇게 뭐 땡땡 갤러리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두루 아우르며 전시하는 데 반해서 미술관과 갤러리는 미술이라는 작품만을 시각적,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미술이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것을 전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물관은 유물 혹은 뭐 기타 예를 들자면 뭐 호두 박물관, 뭐 호두의 종자씨까지도 이렇게 이제 전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박물관의 사전적 의미는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에 학술 자료 수집, 보전, 진열하고 대중에게 전시하여 연구와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공공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풀면 넓을 박, 만물 물자를 써서 세상의 온갖 만물을 소장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 작품을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띠지만 대개 한 장르만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분야에서는 박물관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이름은 시대별, 양식별 혹은 그 화파나 작가, 소장자별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시대별로는 현대미술관, 근대미술관, 회화관, 공예관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뭐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을 중심으로 피카소 미술관, 제주도의 이중섭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이중섭 미술관, 간송 선생님이 그 소장하거나 사 모았던 작품을 모아놨던 간송 미술관, 이런 식으로 화파나 작가, 소장자별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미술이라는 개념은 제가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1강에서도 설명했는데요. 1873년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빈에서 만국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에 독일어를 번역하는 관계에서 시작된 미술이라는 용어가 영어에서는 파인아츠로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쿤스트게베르라는 이 독일어가 공예를 포함한 기술적인 미술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미술이라는 개념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좀 우리식의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념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 분야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미술은 영어로 파인아츠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빌덴데 쿤스테 이렇게 부르고 불어로는 보자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면 보자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아트 혹은 쿤스트 이거를 미술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지금 현대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이거를 미술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어떤 장인의 어떤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술이라는 건 시각예술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트, 쿤스트, 보자르 이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미술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거는 모든 미술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은 퍼포먼스까지도 다 같이 이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 말 우리가 이제 지금 루브르 박물관을 가게 되니까 보자르라는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 샤를 바테가 1747년에 그의 논문에 사용했는데요. 샤를 바테는 하나의 통일적 원리에 귀결되는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논문에서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의미로서 보자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게 보자르는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그 어떤 미학적, 예술적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테는 회화, 조각, 음악, 시, 무용, 웅변, 건축까지도 포함하는 우아한 혹은 고상한 예술을 보자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랑스에서 보자르라는 미술이라는 용어 안에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파인아트 시각예술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 안에는 어딘지 모르게 우아하거나 고상한 아름다움,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의문을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나한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 믿자. 미술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너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미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불현듯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이거다라고 떠오르는 게 자신의 어떤 미의 기준입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의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루브르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는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후회할 박물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한 번은 꼭 가야 될 박물관이 루브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프랑스 갔을 때 퐁네프 다리가 보이는 노천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가 우한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건너갔습니다. 루브르는 부르봉가 왕궁이었는데요. 생강 기슭의 군사 요새 한쪽에 있던 수백 년 묵은 궁전을 헐고 16세기에 신축한 이후 여러 차례 증개축을 거듭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건물 두 개는 대혁명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시장으로 쓰는 양쪽 날개는 공공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만들었고요. 1980년대에 박물관을 완공할 때 거대한 지하 공간을 조성해 주차장, 식당, 상가를 놓고 앞마당에는 강철과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새롭게 조성한 랜드마크인 거죠. 자, 12세기에 필립 2세에 의해서 건축된 이제 요새라는 건 말 그대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했는데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서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인접된 국가들이 많았고요. 서로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왕실의 수집품을 정시하면서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떠나면서 이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자신의 궁전으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이제 그 왕실에서 수집했던 전리품이라든가 기부받았던 작품들을 전시할 장소를 찾다가 이제 이 공간, 기존에 사용했던 이 공간을 이제 왕실 수집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박물관을 만들자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92년에 왕립 아카데미가 들어섭니다. 이 아카데미는 이제 프랑스의 살롱전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은 화가들이 이 살롱전을 거쳐서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만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회의에서 루브르가 박물관으로서 국가 걸작을 전시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이때부터 중요한 국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루브르는 1793년에 537점의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가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루브르는 회화 중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 규모가 늘었고요. 루이 18세와 샤를 10세가 제위기간에 더 큰 규모로 소장품이 늘어서 제2제국 나폴레옹 3세 때 더 이제 늘었고 제3공화국에도 또 이제 선물과 그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8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임금이 프랑스와 1세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1세가 이제 루브르 궁을 허물기 직전에 어떤 남아있던 그림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새, 이렇게 성벽을 가득 뺑 둘러서 궁을 뺑 둘러서 만들었던 어떤 요새 형태였고요. 자, 끊임없는 앵글로 로만족의 공격을 파리가 받게 됐는데요. 필립 2세는 이곳에 외벽과 탑, 아까 봤던 내부 건물로 이어지는 요새를 지었습니다. 현재도 지하 슐리관을 보면은 중세 요새의 흔적을 슐리관에서 볼 수 있고요. 도시가 이제 점점, 파리가 이렇게 점점 근접 지역까지 커지면서 루브르만으로는 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지자 14세기 후반부터 샤를 5세는
파리 주변에 거대한 새 성벽을 쌓고 루브르를 왕실 거주지로 개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왕궁으로 변모한 것은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프랑스와 1세인데요. 이 프랑스와 1세는 지금도 그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왕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건 168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으로 옮기면서 이제 변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루브르 안에 왕립예술 아카데미가 세워지면서 프랑스는 이제 루브르는 예술가를 교육하는 장소,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1699년부터 루브르에서 이제 컬렉션 중심으로 최초의 살롱전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살롱전의 의미는 지금 현재 프랑스 아카데미의 어떤 모든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브르에서는 지금 미술대학에 사고 있는 많은 명화에 대한 카피작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이제 대규모 컬렉션이 이제 커지면서 한때는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패하자 이 예술품들은 원주인에게 이제 되돌아갔지만 돌려주지 않은 작품들도 많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루브르 컬렉션은 지속적으로 그 양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초창기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컬렉션을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은 약 48만 2천 점을 소장하고 있다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소장품은 늘고 있고 그 중에 약 3만 5천 점이 이제 전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8개 전시 부분으로 나누어 있고 이 8개 부분에는 전문 큐레이터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 같은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체계적으로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요. 기원 전부터 기원 후 4세기에 이르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물을 5만 점 이상 소장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의 특징은 고왕국부터 비잔틴 시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이집트를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시관 입구에 기원전 2000년경에 제작된 거대한 대형 스핑크스가 우리를 먼저 맞아주고 있습니다. 1798년에 나폴레옹 도미니크 비방 드농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여 프랑스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드농관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드농관은 또 가장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많이 찾는 전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에투리아, 로마 유물 조각 등 고대 그리스나 에투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고대 민족의 이름인데요. 이탈리아 안에서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유물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로마 유물 부문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6세기 지중해 연안 작품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르는 박물관의 그 위상에 맞게 인류 최초의 문명, 그 다음에 문명 이전의 역사까지도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청동기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 쇠퇴기까지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중에 하나이며 프랑스 1세 시대에 취득한 예술품을 비롯한 왕실 소장품, 사모트라케 리케나 밀로의 비너스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트라케의 리케상, 여기 리케상하고 밀로의 비너스하고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의 3대 미녀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회화는 루브르 박물관의 회화는 약 6,000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12명의 큐레이터들이 회화 작품들의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 정도가 프랑스 화가의 작품입니다. 북유럽 작품이 1,200점 이상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양의 작가들의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었고요. 대부분 이제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 작품들은 프랑스와 1세와 루이 14세의 유품들이 주를 이루며 나폴레옹 시대에 약탈한 후 반납하지 않은 전리품들과 박물관이 구입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런 그 대형 박물관들이
그 약탈한 어떤 문화재들을 가지고 전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비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는 예술품 컬렉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프랑스와 1세 왕 자체가 워낙 예술을 좋아했고 또 예술가들에 대한 예우도 최고로 해줬습니다. 나팔레오나 미켈란젤로 등 이탈리아 예술가를 후원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명화들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년을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제공을 해서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정식 다빈치가 남겨두었던 작품입니다. 회화 작품들은 1848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 있고요. 혁명 이후 완성된 작품들은 새 박물관인 오르세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회화 작품들 중 프랑스와 북유럽 작품들은 르슐리에 강과 카레 궁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북유럽 작품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뒤러라든가 또 이제 중세시대 작가들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회화들은 등록관 1층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프랑스 작가 앙게랑 콰르통의 아비뇽의 피에타도 여기에 있고요. 특히나 신고전주의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작품, 대형 대관식 작품이 있고 드라쿠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유럽 베르메르의 레이스를 짜는 여인이라든가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까마귀들이 있는 나무 등을 소장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루브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회화를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어떤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작품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또 밑으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이 있으면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강 1편을 마무리하고요. 2강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그 약도라든가 또 이제 리슐리에관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강 1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